창업계에서 삼성, 애플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좋은 재료거든요. 이게 팔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우리만은 컨트롤 Z 언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신발을 만들다가 실수를 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서울 성수동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스타에 자주 보이는 공장형 카페, 멋진 음식점, 근사한 편집샵들, 그리고 MZ세대들의 패션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무신사 오피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게들 사이로 피혁 가공 업체와 공장들도 많죠. 원래 성수동은 가죽 관련 산업이 발달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제화죠.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한국의 수제화 제조업체의 70%가 밀집된 국내 최대 수제화 생산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소개되고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여기서 신발을 맞춰 신었죠. 그렇기에 성수동은 수제화 시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제화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수제화입니다.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의 고통은 아마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고통인데요. 원래 신발은 장인이 만드는 것이었고 신는 사람들의 발에 딱 맞춰 나오는 상품이었죠. 신발 재질이 좋지 않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뭐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금강제와, 엘칸투, 에스콰이어 같은 유명한 구두 기업들도 처음엔 명동, 충무로 등지에서 수제화 업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60년대부터 기업들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제화가 아닌 표준화된 기성화가 소비자들에게 보급된 거죠. 그때부터 구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명동과 종로, 충무로 일대의 발전과 구두 시장의 성장은 당시 이 지역에서 구두업을 하던 업체들이 성수로 옮기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대형 구두 업체들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도 성수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죽 피혁 가공과 구두 가공의 중심지로 번성할 수 있었죠. 이런 산업의 발전 덕분에 90년대 들어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표준화된 기성화를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성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수제화를 찾는 사람들은 많았죠. 사람은 같은 키지만 체형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발 길이는 같더라도 크기나 모양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상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도 딱 맞지 않는 상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신발을 찾는 소비자들과 늘 맞춤 신발을 신어온 부유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수제화를 찾았던 거죠. 그 덕에 국내 수제화 시장은 90년대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수제화 사업을 하고 있는 손신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수제화 시장의 규모는 패션 시장 전체로 봐서는 40조 8천억 정도 되고 그중에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조 3,300억 정도. 그중에 수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800억 정도. 또 그중에 남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0에서 한 2,300 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수제화 시장의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9,8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800억으로 거의 20%가 줄었어요. 신발 시장에서 평균 40%가 성장이 됐는데 유일하게 수제화 시장만 10년 동안 20% 줄은 거죠.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코로나라는 역사적 이벤트도 있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조금씩 하향되는 상황. 수제화가 유행하는 시기는 한 5년 정도?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게 유행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얼만큼 장사가 안 될 때 인지도를 다지고 소비자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때 버티냐 안 버티냐 그 문제죠. 저희 신발을 소비자들이 찾아주는 이유는 사이트에 있는 신발 사진을 봐도 이 신발은 좀 정직한 것 같은데 신발에 대해서는 최선이구나. 그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최선을 판다. 최선을 못 팔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한테도 안 좋고 소비자도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계속 경계하는 거죠. 계속.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닿지 않았나. 이름도 좀 순박하잖아요. 신발. 아니면 신발이 정말 이뻐서 BTS도 저희 신발을 신고 일본에서도 저희 신발을 신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신다 보니까 아무래도 TV에 나온 사람들이나 셀럽들이 신으면 혹하게 돼 있죠. 신발 만드는 그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발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잡으면 4가지 정도? 흔히 말하는 재단이란 거는 가죽이 원판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펜으로 그리는 거죠. 이 조각을 따라 그리면 이 한 판때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죽에. 그걸 이제 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만든 걸 갖다가 가위로 오리고 칼로 오려서 미싱을 박는 작업. 이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가피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바깥은 소가죽이고 안에는 보통은 돼지 가죽을 써요. 더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가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저부라고 이 만들어진 가피 껍데기를 라스트라는 틀이 있어요.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 굴곡을. 망치로 때리고 불로 쬐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창을 붙이는 거죠. 이 작업을 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와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남아는 화장을 해야 돼요.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광을 내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손님한테 배송이 되는 거죠. 좋은 신발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결국은 재료죠. 예를 들면 아소보면 이게 비브람이라는 마크가 있죠. 창업계에서 삼성, 애플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좋은 재료거든요. 이게 좋은 재료만큼 비싸고 잘 쓰지는 않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거의 한 70% 80%는 있는 걸 쓰니까. 그리고 이런 또 재료들 소가죽 안에 또 돼지가죽 그리고 또 아래 이것도 소가죽이거든요. 이 까레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많이 따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인조가죽을 쓰면 째져버려요. 또 안 좋은 거 쓰면 이 헐어버리고. 근데 3년 4년을 신어도 이쪽은 멀쩡하니까 아웃소만 갈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AS를 얼마큼 잘해주냐. 예를 들면 저희는 초창기에 팔던 것부터 시작해 계속 AS가 되거든요. 발볼이나 발등을 넓히는 작업도 있고 굽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 아웃솔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거죠. 저희가. 손 신발에서 연구를 하는 게 있다면은 소재라는 분야 자체가 조금 올드하잖아요. 그런데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면 예를 들면 3D 풋 스캐너 아니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정말 비스포크 된 신발, 또 다른 하나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창을 바꿀 수도 있고 가죽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테슬도 바꿀 수도 있고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창 종류나 가죽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꾸려 그러면 소비자가 일일이 매장에 오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꾸기가 힘든데 앱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사이트에서 녹여서 시각적으로 손님들이 편하게 그렇게 가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그걸 하려고 하면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늘 딜레마죠. 장사가 잘 되면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손 신발에서 판매했던 신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신발. 제일 기억에 남는 신발은 아무래도 저를 잊게 한 신발이겠죠. 제일 처음에 히트한 제 가게를 먹여 살린 신발은 이 신발이거든요. 지금이야 오래돼서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신발이 없었으면 저는 망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애착이 가는 거죠. 10년도 더 된 신발이지만. 수제화를 팔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우리 말하는 컨트롤 Z, 언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신발을 만들다가 실수를 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또 다시 해야 되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을 바짝 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주문이 뭐 10개, 20개 들어오면 그중에 같은 건 거의 없으니까 주문 들어온 대로 족족 재단을 해서 가피를 해서 저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후가공,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늘 계속 그런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제화 시장은 빈 부익부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이런 매장을 하나 갖고 가피하는 사람이나 바닥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 동업을 해서 손님들이 오면 거의 비스포크 수준으로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100만 원 이상 되는 완전 비싼 신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본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이태리고 유학을 갔다 와요. 유학을 갔다 와서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어느 친구들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신발을 팔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국 시장은 갈 것 같아요. 해외 신발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국내 메이저 수제화 브랜드들이 계속 망하거나 그냥 한 이유는 해외 시장을 공략 못했기 때문에 혹은 안 했기 때문에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이익의 70%는 해외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에서 못 나가면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이 신발도 그렇지만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 외국 애들도 한국이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직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지만 우리는 5천만 명이지만 해외는 그보다 파이가 더 크니까 당연히 가야죠. 앞선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수제화 거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고 동시에 구두를 신을 일이 많이 줄어든 거죠. 기업 행사 같은 것들도 줄면서 구두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수제화 업종은 2년에 걸친 코로나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에 그 타격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직전에 250개였던 성수동 구두 공장은 1년 만에 180여 개로 줄어들었을 정도죠. 이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신는 신발에서 구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신발 시장의 규모는 2009년 3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6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발에서 운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6.2%에서 2017년 53%까지 크게 증가했죠. 즉 운동화 시장이 성장한 만큼 구두 같은 재화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화 시장에 속해 있는 수제화도 이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는 지난 2010년대를 거치면서 금광재화를 비롯한 유명 재화 브랜드들이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금광재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프리스비를 운영하는 계열사의 매출이 재화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죠. 2000년대 이후 신발 산업에도 배송이 침투하고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구조의 유통이 자리하게 된 점도 수제화 시장에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총알 배송 시대에 직접 찾아가서 맞춤을 하고 수주간 기다려야 하는 수제화는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온라인 샵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또한 편집샵 구조의 유통은 수제화의 개발 브랜드가 자리 잡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화의 비중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의 패션이 캐주얼해지고 스포티한 스트릿 패션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것도 수제화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은 사람들이 입는 옷에 맞춰 신게 됩니다. 사람들이 레깅스를 입고 캐주얼한 패션을 추구하는데 구두나 재화의 경우엔 그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니까요. 또한 수제화는 편한 신발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부분도 기성 구두에 비해 편한 것이지 아무리 편해도 운동화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지금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수제화 시장인 거죠. 물론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패션은 돌고 돕니다. 과거엔 포멀한 구두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스트릿 패션의 운동화가 유행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와 유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된다면 한정판 스니커즈가 현재 인기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란 수제화의 특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제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